제가 이제 창업을 하고 빵을 정말 많이 다닐 시기거든요. 학생이지만 전업 투자.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하루에 기업 탐방을 2-3개 정도씩을 계속 다녔어요. 하루에요? 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근데 그때 투자도 직접 하면서 동아리 활동도 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땠어요, 그러면? 그때 원래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도 있고 그때 장이 좋았으니까 좀 쉽게 벌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뭘 해도 잘 됐어요. 네, 어떤 주식을 사도 주가가 오르던 시기였고. 그죠. 하루에 막 단타에도 막 5%씩 버네? 막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제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네. 그 군대에 있을 때 투자를 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그 가로수닷컴이라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무가지 신문.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길에 보면은 네. 생활정보지. 생활정보지. 네. 그거 혹시 알아요? 가로수닷컴 벼룩시장 이런 거 모르죠? 무가지 종이신문. 예전에는 이제 일자리를 구할 때 그걸로 다 구했었잖아요. 네네네. 알바 구할 때나. 요즘 MZ 세대들한테 거의 뭐 8만 대장경이나 네, 그러죠. 가로수나 예, 비슷합니다. 예. 근데 그 회사 그때 당시도 이제 사실 그게 좀 지는 그런 예. 비즈니스였고, 근데 이제 그 회사가 땅을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그때 천안 역사 주변에 땅을 들고 있었고, 근데 그때의 천안 역사 개발이 된다 라는 계획이 있어서 그 땅의 가치가 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천안역으로 갔어요. 천안역에 가서 주변 부동산을 돌면서 저 땅이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고. 아, 그때 그 투자 동아리 하면서 투자 동아리 하기 전에. 하기 전부터. 네. 그때는 혼자 공부를 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이 갖고 있는 땅 네. 입지까지 임장을 가서 이게 실제로 얼마에 가치겠다. 네. 이게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 네. 오. 근데 이제 그 주식을, 그래서 네. 이 주가가 그 땅의 가치를 전혀 설명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예를 네. 들어서 주가가 뭐 시가총액이라고 시가총액이 뭐 1,000억인데 땅의 가치가 뭐 1조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을 샀죠. 네. 그래서 샀는데 그게 사고 나서 일주일 만에 거의 한 2-3배가 올랐어요. 그때는 자산주가 좀 먹혔습니다. 네, 맞아요. 자산주가 잘 먹혔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한번 맛을 보게 되면은 네. 그걸 쉽게 잊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동안 자산주를 계속 봤어요. 땅을 가진 회사가 없나 막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땅 가진 회사, 현금 많이 가진 회사, 뭐 하다못해 나무를 많이 가진 회사. 그때 그거 있었어요. 네, 네, 맞아요. 나무. 네. 나무 한 그루당 얼마다. 막 네, 소나무 맞아요. 특히 비싸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주식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런 게 안 먹히기 시작하는 장이 됐고, 그래서 또 바꿔야 되잖아요, 방법을. 네. 그 바꾼 게 뭐였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회사. 아. 이제 우리가 대학교에서 이제 동아리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네. 요걸로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사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회사는 사실 이거는 만고의 진리 아닌가요? 워런 버핏, 뭐 찰리 먼거도 항상 강조하고 필립 피셔도 강조하고 하는 게.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도 유효한 아이디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비즈니스 모델은.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학구적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회사,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워렌 버핏이 투자할 만한 그런 회사.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워렌 버핏은 네. 지금 이 회사의 ROE와 예. ROE를 기반으로 10년 뒤에 이 회사의 가치를 계산을 해서 그쵸. 지금 주가와 비교를 하는 그런 식의 방법이라고 하면, 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 네. 맹점이 있는 게 10년 뒤에 우리가 예. 이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냐, 예측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만큼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해야 된다는 거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10년 뒤에도
과연 이 회사가 콜라를 잘 팔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명확하죠. 다들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제가 투자했던 회사 중에 옥수수 수염차를 만들었던 광동제약이라는 회사가 예. 있는데 네. 광동제약의 옥수수 수염차가 10년 뒤에도 옥수수 수염차를 잘 팔고 있을까? 그리고 잘 팔고 있네요. 잘 팔고 생각해보니까. 있네요. 예. 네. 이게 좀 다른 문제였는데 네네네. 어쨌든 옥수수 수염차로 돈을 많이 벌까? 네네네. 뭐 이런 문제를 이제 좀 연결을 시켜서 네.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음. 그 당시에는 조금 그런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10년 뒤에 이 회사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고 뭐 그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 정가를 해서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면 이라는 가정을 깔고 그럼 이 회사의 적정 가치는 이만큼이야 라고 우리가 이제 뭐 DCF라든지 뭐 RIM이라든지 이런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평가 방법들을 네. 막 공부를 해요. 예. 뭐 할인율을 얼마를 해야 되고 뭐 성장률을 얼마로 추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딱 숫자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적정 가치. 네, 적정 가치. 그럼 그게 지금 주가와 시가총액과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야, 그러면 이거 정말 내가 좋은 회사를 찾았구나. 유레카로 외치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몰빵을 가는 거죠. 뭐 대학생이 돈이 얼마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가진 돈 다 예.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을 했었는데 사실 거기에 문제가 되게 많았죠. 그래요. 음. 어떤 문제요? 왜 어떤 뭐 한계를 느낀 거예요? 주가가 안 올라요, 일단. 그쵸. 그건 이제 결론이고. 네. 그러면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렇게 정밀하게 계산을 잘 해봤는데 음. 내가 고대 수학과인데 음. 이게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10년을 보고 가니까 예. 이게 1, 2, 3년 해가지고는 뭔가 변화가 생기는지 이 회사가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광동제약에 옥수수 수염차가 있는데 이 옥수수 수염차는 정말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고 가격 전가력이 있는 제품이야. 근데 이 광동제약의 옥수수 수염차에 그러면은 지금 생각으로는 뭐 어떤 제품 가격 정가라든지 가격 인상 그리고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하면서 팔로우업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조금 러프했던 게 이게 그냥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게 1년이 지나도 가격 인상이 안 돼. 2년이 지나도 가격 인상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경쟁 제품이 하나씩 나오면 뭐지? 경제적 혜자가 없는 건가? 브랜드 가치가 없는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리고 더 문제는 다른 주식들은 주가가 잘 가요. 그럼 왜 저 주식들은 주가가 잘 가고 내 것만 안 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될까?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방법을 또 변화를 해야겠다. 그냥 이제 자산주 그 다음이 비즈니스 모델을 봤는데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미래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서 현재로 땡겨서 투자를 했는데 요걸로는 이제 잘 먹히지가 않더라. 물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뭔가를 변형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변형을 하게 된 시점이 제가 이제 창업을 하고 탐방을 정말 많이 다닐 시기거든요. 그때는 거의 그러면 전업 투자자. 네네. 전업 투자로 학생이지만 전업 투자. 학생인데 공부는 한 5, 주식은 95 정도. 5대5가 아니라 5대95.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하루에 기업 탐방을 한 2-3개 정도씩은 계속 다녔어요. 하루에요? 네. 아침에 하나 가고 점심 먹고 하나 가고 오후에 또 하나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 이제 갔다 와서 저녁에는 그 갔다 왔던 것들 정리하고 공부할 시간이 당연히 없죠. 그래서 학교 공부보다는 그냥 아예 주식 공부 쪽으로 쭉 빠졌던.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당시가 이제 한 2010년 전후였는데 그렇죠. 2010년. 그때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뭔가 주가가 또 괜찮은 시기였거든요.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였기 때문에
그 2009년 3월을 바닥으로 해서 네. V자 반등을 했죠. 네. 예. 그래서 또 그런 주식시장의 변동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시클리컬한 주식들,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이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다가 네. 다시 반등하고. 반등하는 그런 시기였고, 음. 그래서 뭔가 주식을 할 수 있을 재료들이 되게 많았던 네.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탐방을 많이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정말 산업의 큰 변화,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막 시작이 되면서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 스마트폰 부품주도 뭐 몇십 배씩 날아갔고, 네. 또 그리고 뭐 그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차화정이라든지 뭐 칠공주 이런 맞아요. 것들이 그때 당시죠. 그 중국 경제 성장과 함께 엄청나게 불을 뿜었었고, 그때 그러면 좀 많이 배우셨던 거예요. 네,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배웠다는 게 예. 뭐냐면 배우면 수업료를 내야 되거든요. 깨졌어요? 깨졌다기보다는 예. 그 많은 것들을 다 놓쳤어요. 아니 하루에 탐방을 3군데씩 다니는데요? 네. 왜냐하면 예. 그 전에 제가 공부를 해왔던 것들이 네. 재무, 회계, 음. 어떤 비즈니스 모델, 경제적 해자 이런 것들에 대한 네.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 부품주 탐방을 가면서도 예. 이 회사에 경제적 해자가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안 됐었네요. 네, 안 됐죠. 사실 스마트폰 부품주가 기술력은 뛰어난 중소기업들이 많기는 한데 네, 진입장벽이 엄청 높은 아무도 못하는 그런 해자는 아니었죠, 솔직히. 그쵸. 경쟁사도 많고 막. 딱 얘기했을 때 3년 뒤에 이 회사가 여전히 스마트폰 케이스를 팔고 있냐? 라고 했을 때 아무도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거였죠.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미 다른 영역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아, 뭔가 되게 한국적이지가 않았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좀 우리나라에 안 맞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돌이켜 보면은 스마트폰 산업이 막 개화가 되면서 관련 중소기업들, 스몰캡들이 몇 백씩 날아갔고, 네네. 근데 거기에서 경제적 해자를 따지고 있었으면 이거 못 사는 거고, 네. 근데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갔으면 그냥 몇 배를 먹는 그런 장세였는데, 네, 그쵸. 아하. 그래서 다 미국 책을 봐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그러니까요. 학문들이 쓰신 책이어서. 네. 한국 책을 봤어야 되는데, 네. 그 약간 주식을 시작할 때부터 네. 제가 그 아까 PX에서 네. 이제 주식을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때 그 가치 투자 동아리라는 걸 하나 검색을 했었고 네. 또 하나 검색을 했던 게 바로 워렌 버핏의 투자 서적이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더 그쪽으로 빠지게 된 거죠. 처음에. 예, 예.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들이고 주식을 누군가가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필요한 건 맞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어떤 게임을 한다 혹은 어떤 스포츠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네. 어떤 처음에 이걸 배우고 뭐 그다음에 이걸 배우고 이런 그 스텝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스텝이 처음에 이제 조금 엉켰던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근데 되게 생각이 들어요. 뭔가 교과서적으로 진성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게 또 통하는 시장이 있고 통하지 않을 때가 있고 이걸 다 직접 경험을 하신 거네요. 네, 그것도 그럼 20대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탐방을 다니고 막 열심히 했던 게 한 2010년부터 한 2013년, 2014년 정도까지였는데 이때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어떤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나는 그냥 도구가 하나인 아. 거였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어떤 뭐 MMORPG 게임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어떤 전장에 나갈 때 그 돌도끼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돌도끼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잡을 수 있는 몹이 뭐가 있냐 했을 때 그 토끼, 뭐 설치류들 요 정도밖에 못 잡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들고 막 멧돼지 잡으려고 하고 뭐 코끼리 잡으려고 하고 막 그런 시도를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건 이 주식 투자의 세계에는 다양한 몹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어떤 프레임들이 다양하게 있고 이런 프레임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그 프레임에 맞는 내가 도구를 들고 그 몹들을 잡으러 갈 수 있구나. 예를 들자면 시클리컬한 어떤 회사들, 산업에서는 뭐 흔히 얘기를 하듯이 뭐 물론 주식은 저 PER에서 사고 저 고PER에서 팔아라 뭐 옛날 네. 말이긴 한데 거꾸로. 시클리컬한 산업에서는 거꾸로 해야 된다라든지 혹은 뭐 소비재에서는 어떻게 이 소비재의 판매를 바라봐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다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런 걸 몰랐었고 이 기간 동안 저는 그런 프레임들을 윤곽을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도구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피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찰리먼거 오운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다 못으로 보인다. 그래서 도구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 스패너도 있어야 되고 드라이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치 주조하는 사람은 평생 그 자산 가치 주조하는 사람은 평생 자산 가치 PBR만 보다가 세상 끝나고. 네. 지금 소름 돋았어요. 그랬나요? 네. 제가 이렇게 좀 써먹는 걸 좋아한다. 그런 거. 어저께 메모해갖고 외워가지고 막 써먹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현실적인 되게 한국 시장에 맞는 투자는 이런 거구나를 깨달았을 거네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은 그게 그래서 투자자문사 설립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예. 이제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처음 시작한 거를 예. 좀 살려야 된다. 나는 태생이 태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태생이 가치 투자인데 네. 모멘텀 투자를 할 수 있냐.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생각, 약간 교조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성향이도 안 맞고. 네.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런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부품주, 화학 뭐 이런 주식들 또 주가가 막 오르니까 그렇죠. 미친 듯이 오르죠. 네, 해봐야 되잖아요. 오를 때는. 네.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게 어쨌든 잘못된 도구를 가지고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실패들이 몇 번씩 있었던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시클리컬한 주식을 뭐 낮은 PER에 산다든지 뭐 그런 류의. 사실 그것도 좀 그렇게 실수를 해봐야 또 겪죠. 네. 근데 대부분 그 시클리컬 주식을 저퍼에 사서 실수 안 해보신 분들은 또 많지 않아요. 다들 그런 실수는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네. 우리나라 산업 대부분 이제 순환 네. 주기가 있고 사이클이 있기는 한데 정확히 그 사이클이 어디로 가는지는 지나보면은 딱 보이는데 그 한가운데 있으면 모르잖아. 이게 맞아요. 업 사이클인지 다운 사이클인지 어려우니까요. 대표님도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해보셨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실패들을 하면서 다시 좀 더 내가 잘 할 수 있고 잘 아는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막 반도체 부품 공장 가서 막 봐요. 이렇게 네. 뭐 막 돌아가는 거 보고 막 이만한 장비도 보고 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고 싶다. 그렇죠. 내가 뭔가 지식적으로 풍부해졌다라는 음. 심리적인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근데 기술적으로 어떤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기술을 내가 안다는 거에 대한. 네네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IR 담당자가 하는 얘기, 회사에서 하는 얘기,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냥 그 얘기가 그냥 내 생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진짜 좋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는. 근데 당연히 다 좋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실수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실수인지 아닌지는 지나서 보면 아는데 네. 그 막상 그 당시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렵고 사실 탐방을 많이 다니는 분들도 그 오류에 빠지기가 쉽고 좋은 얘기 많이 들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은 투자자문사를 설립하신 결정적인 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현준 대표님하고 같이 이것도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네. 원래부터 그 투자 자문사는 예. 원래부터 창업을 하기 전부터 투자 자문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동아리 학생 당시에 동아리 활동을 할 때 그 선배들 중에 이미 제도권에 취직을 한 선배들이 꽤 있었고 그 선배들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이제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책에도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긴 한데 네. 내가 제도권에 들어가서 펀드 매니저가 되건 애널리스트가 되건 그 제도권 안에 룰을 따라야 되고 그 룰을 따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없는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네, 네, 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어가지고 그게 너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 정형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때 내가 다시 취직을 해서 뭔가 그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그런 성향들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자유롭게 하고 있고 전업 투자하고 싶고 근데 자유롭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사장님이니까 예, 자유롭게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어떠세요? 그 이후로는 스타일이 좀 어떻게 변했나요? 아. 변했다고 해야 되나? 지금은 그런 시행착오들과 실수들, 실패들 예. 이런 것들이 다 좀 많이 어우러지고 좀 정제가 많이 되었다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공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투자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그 이후에 뭐 2017년 뭐 이때쯤부터는 어느 정도는 확고하게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